자, 잘 쉬셨죠? 네, 푹 많이 쉬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한 40분에서 50분 정리를 하고 저녁을 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은, 흐름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네. 큰 흐름이, 먼저 리스크가 뭐냐에 대해서 했었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 문제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리스크가 뭐냐 물어보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이 리스크에 대한 개념, 정확한 개념이가 앞으로 나올 보험 이론뿐만 아니라, 보험 수리에 있어서도 내가 공부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끝나는 리스크의 종류가 나왔죠. 격까지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여기 뭐 하나 그어줬는데, 자, 종류에 있습니다. 자, 리스크의 종류에서 뭘 했습니까? 그냥 종류라는 게 아니라 리스크의 종류를 설명한 뒤에 보험의 대상인 리스크가 뭐고, 그리고 자는 리스크가 뭔지를 가지치기도 했죠. 그렇죠? 예, 종류에서 객관적인 리스크와 주관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에 주관적인 리스크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리스크는 다시 선험적인 리스크와 그 다음에 경험적인 리스크로 또 나눠질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선험적인 리스크는 경험하기 전에 사전에 미래에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와 그 각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을 대응이 되는 확률, 즉 확률 분포표를 사전적으로 그릴 수 있는 리스크를 선험적인 리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험적인 리스크는 뭡니까? 어떤 사안을 인간이 경험하고 난 뒤에 각각에 해당이 되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와 그 경우의 수에 대응되는 확률을, 그죠? 요걸 뭐냐면은 계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즉, 확률 분포표를 뭔가를 경험하고 난 뒤에 작성할 수 있는 리스크를 경험적인 리스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보험에서는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객관적인 리스크 중에서도 선험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뭐예요? 주로 경험적인 리스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죠? 이 선험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 이런 걸 어디서 하냐면 다른 데서요. 다른 데서. 그냥 학문적인 목적에서 수학이나 그러죠? 이런 곳에서 순수한 목적으로 합니다. 굉장히 이데아적인 거예요, 이건.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이제 한 거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리스크의 정도입니다. 리스크의 정도. degree of risk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리스크에도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심한, 불확실성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와, 그러죠? 불확실성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상당한 정확도를 가지고 100% 퍼펙트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어때요? 상당히 근사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죠? 어떤 경우는 어때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상황이 불확실하게 알 수 없는데, 미래를 예측해봤자 그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말 그대로 오리무중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돼요. 불확실한 상황에도 종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다. 다 뭡니까? 불확실한 상황을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심리 상태를 인간이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다 차이가 있죠. 그죠? 글쎄, 잘 모르겠다.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어. 그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즉, 이 단어의 차이가, 표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불확실성에도, 즉, 리스크에도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리스크의 정도란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객관적인 리스크에 있어서 이 리스크의 정도는 어때요? 그냥 말로 있잖아요. 잘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객관적 측정이 대상이 된 리스크인데. 그래서 있잖아요. 객관적인 의미에 있어서 객관적인 리스크의 정도는 개념적으로는 방금 설명한 바와 같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뭐냐? 이것은 기대치와
이 V는 value입니다. expected value. 예, 그죠? 그 다음에 실제치의 차이로 측정이 됩니다. actual value입니다. 이걸 제가 이 약어들을 이렇게 이 용어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여러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대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가지고 그 차이를 가리켜서 뭐냐면은 리스크 정도라고 합니다. 리스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리스크의 객관적 리스크 정의가 텍스트에는 기대치와 실제치의 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여기는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칭이 안 되죠. 그렇죠? 이 정도를 공부하고 난 뒤에 그 두 개를 자연스럽게 매칭시키겠습니다. 알겠죠? 기대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가리켜서 리스크의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기대치와 실제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리스크 정도는 크겠죠. 만약에 작으면 작을수록 적겠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차이라는 것은 절대치를 뭐냐면은 씌우는 겁니다. 알겠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엄청 터무니없이 실제치보다는 높게 불렀든지 터무니없이 낮게 불렀든지 그때요? 기준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은 같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리스크의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요게 뭐냐면은 이건 항상 뭐가 이 절대치니까 이것은 이건 구간이 어떻게 될까요? 요게 구간은 0 이상이겠죠 항상. 그렇죠. 리스크의 정도는. 네. 기대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절대값을 씌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사이즈가 객관적 리스크에서 이 사이즈는 0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0보다 작은 경우는 절대값 때문에 당연히 0보다 커져버리니까. 그렇죠? 다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요게 크면 클수록 어때요? 리스크 정도가 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차이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상했던 것과 내가 실제로 내가 예상했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 예상을 했어요. 저놈은 그래서 합격할 것 같다. 여기 예측을 했어요. 근데 합격을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 예측치와 내 실제치 차이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실은 나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신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알았던 거죠. 인간은 한 단계 더 가거든. 그러면 알겠죠? 한 단계 더 꺾어지거든. 그리고 여러분 생각 그냥 찍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느 정도 어떤 결과를 예측을 할 때, 참고로 전제할 건 있잖아요. 학문에서 있잖아요. 경영이든 경제든 간에 어떤 경우를 학문을 할 때는 합리적인 사람을 기본으로 전제를 합니다. 이성의 메커니즘 제대로 뭐냐면은 돌아가는 사람. 찍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어때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미래에 합격할지 안 할지 계획사에 떨어질지 예측한 사람이면 어때요? 그냥 연필 굴려서 찍은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뭔가를 관찰하고 어때요? 나름대로 정보나 어떤 자신들의 판단이 근거해서 그렇게 예측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맞았다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지만 어때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방식처럼 된다 안 된다라고 있잖아요. 확정적으로 사전에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알겠죠? 이건 좀 너무 관념적이나요? 그러나? 근데 이런 거 여러분 좀 익숙해져야지 돼. 우리가 하는 작업들이 다 그래요. 예.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신처럼 다이렉트하게 있잖아요. 벽을 뚫어서 그 넘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벽을 넘어갈 수 없는데 어때요? 벽 옆에다 거울을 딱 대놓고 어때요? 한 단계 꺾어져서 비춰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인간이 뭐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아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이 어때요? 신하고 틀리기 때문에, 예측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겠죠? 엄밀한 말에 있어 어떤 것도 인간은 미래에서 알 수 없어요. 그죠? 하지만 어느 정도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다는 게 실은 실질적으로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울이 실은 뭡니까? 미래를 알기 위해서 동원하는 수단과 방법들을 다 통칭하게 되겠죠. 은유적으로. 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대치와 실제치의 차이가 없다. 왜냐면 뭐예요? 두 개 같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측한 대로 모든 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측하면 다 돼. 실제치가 거기 돼. 이런 경우는 리스크가 없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는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자네는 죽을 것이야. 너는 죽어.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나 이거 70억 분 할 수 있습니다. 70억이 명이 됐다, 그지? 내가 예측한 대로 다 됩니다. 여기는 뭐요? 내가 예측처, 실제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잖아. 또 있으면 이거 또 있습니다. 내일 태양은 동쪽에서 뜨게 될 것이야. 물론 정동은 아니겠죠, 그렇죠? 정동은 아니겠죠. 방위를 동서남북 딱 4개로만 규정을 지었을 경우. 그죠? 또 있습니다. 내일도 태양은 뜰 것이다. 맞지? 그지? 이런 경우는 예측적 시제에 갔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힌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예요? 리스크의 정도가, 기대치와 실제치의 차이, 즉, 리스크의 정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줄어들다 못해서 어때요? 그 정도가 0이 되면은 어때요? 이게 무슨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까? 이건 리스크의 정도를 의미했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건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There is no 리스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기대치와 실제치의 차이, 즉, 리스크의 정도가 0에서 시작해가지고 좀 더 커지면 어때요? 그 차이 자체가, 양수 자체가 리스크 정도이지만 동시에 뭐가 생깁니까, 거기에는? 그럼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리스크의 정도가 쫙 줄어들어서 리스크 정도가 0이 된다. 그럼 어때요? 이건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리스크의 정도가, 즉, 리스크 정도가 0이 아니고 0보다 커져서 점점 늘어나면 어때요? 이 모든 구간에는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리스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대치와 실제치의 차이, 즉, 리스크의 정도가 0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0보다 큰 상황, 즉, 리스크의 정도가 0보다 큰 상황으로 결과치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뭐가 있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객관적인 리스크는 뭡니까? 기대치와 실제치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0보다 리스크가 크면은 그 차이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도에만 차이가 있지. 0이다. 그럼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한 단계 꺾어져서 이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너무 과격하나? 과격하나? 억지로 주워 내려가나?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그 짓을 해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했기 때문에 잡스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그래요. 꽉 막힌 것과 꽉 막히지 않는 것의 차이가 그겁니다. 꽉 막힌 것은 계속 전진 앞으로만 고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융통적이다, 좀 창의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진 앞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좀 막혀,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어때요? 멈춰서 주변을 살핀 다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요게 창의적으로 기발하다는 거죠. 이걸. 그잖아. 그런 사고에 여러분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특유의 논리죠. 자, 그 다음에 있죠. 자, 리스크의 정도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에 리스크의 정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리스크의 정도와 객관적 리스크의 정의가 왜 이렇게 서로 같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는가. 그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리스크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통계적인 거죠. 자, 이걸 보시죠. 우리가 왜 확률 분포표를 그려냅니까? 왜 객관적 리스크에서? 왜 그냥? 이걸 왜 그러네? 이거 정규 분포를 해봅시다. 정규 분포 아닐지라 그렇게 봐야 된다, 여러분. 알겠죠? 네, 여기 T 분포를 보인다 할지라 그렇게 봐야 돼. 이게 좀 T 분포 이게 좀 더 두껍죠, 이게. 이걸 그리면 우리가 정규 분포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걸 쭉 그리죠. 그죠? 그죠? 지금 이거 평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실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죠.
그죠? 리스크 뭐냐면 확률 분포표를 그려내는 이유는 뭐냐? 실은 가장 기본 목적은 이걸 계산하기 위해죠. 그죠? 다른 말 이건 평균인데 평균은 실은 가장 유명한 대표값이죠. 그죠? 이걸 왜 원하면은 이걸 왜 계산해낼까요? 이걸 왜 계산해? 왜 이 호구 많은 이거 다 해서 이걸 뭐냐면은 그리고 이걸 계산해내는 거예요. 다른 말 이게 평균인데 대표값. 왜 계산할까요? 이 미래에 뭐냐면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결과가 어떻게 되지 예측해 내기 위해서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대표값을. 알겠죠? 우리가 말하는 미래에 뭐냐면은 미래를 예측한다 할 때 있잖아요. 그 예측치가 나오는데 그 예측치는 대부분 평균입니다. 평균을 가지고 사람은 미래를 예상을 해요. 평균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죠? 실은 우리는, 우리 의식은 있잖아요. 우리 의식 체계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냐면 사유 대상으로 하는 모든 대상들의 평균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평균치로.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통계 관련된 전공 양육 때문에 지식이 좀 딸려서 뭐냐면은 제가 아는 후배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녁 시간에 이 통계 관련된 거 좀 설명해 주는 애가 올 겁니다. 올 거면서 대신에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자, 뻥입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모두 동의를 안 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작전을 쓴 겁니다. 내가 이따 저녁 시간에, 물론 지금도 어두그러지가지만 저녁 시간에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아는 후배 통계 전공한 얘를 불러서 이걸 설명해 준다고 이야기했죠. 그쵸? 그때 여러분 뭐냐면 머릿속에 뭔가를 그렸죠. 누가 올 건지 그림 그려줬죠. 그죠? 그 예를 뭐냐면 통계 전공한 뭐냐면은 그 사람을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머릿속에 여자를 그린 사람. 2명. 2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23명은 남자를 예상했죠. 왜 그러겠어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키가 한 2m쯤 되는 사람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죠. 사람 2m짜리 있거든. 그지? 자, 키가 162야. 그지? 150cm 그 사람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70 중반 정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항상 은연중 어떤 대상을 평균으로 생각을 해요. 실은 평균이 예측치라는 거예요. 예측의 수단입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남자가 들어오는데 최고가 막 이때마다 생각하고 한 체중은 100kg 나온 정준하 같은 거구가 들어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 그걸 머릿속 은연중에 연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죠? 그지? 간꽁치처럼 마른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평균 키에 평균 사이즈 몸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통계를 전공한 내 후배니까 내가 연결시키니까 상당히 막 박사지금 했겠지? 양복 메타 입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정장을 가지고. 뭡니까? 그 상황에 적합한 평균 이미지를 생각한 겁니다. 항상 인간이 있잖아요.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예측을 할 때 어때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평균을 가지고 그것을 예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이 뭐냐면은 뭐죠? 리그레션이 있잖아요. 인간의 속성. 엄밀히 말하면 있잖아요. 우리 두뇌 구조는 관념은 평균으로 다 엮여져 있습니다. 평균으로 엮여져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평균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 환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컸는가, 어떤 교육을 하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평균을 계산하면 미래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예측치. 그럼 확률 분포표에서는 뭐예요? 요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미래 예측하겠죠. 그렇죠? 경험 확률이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 나머지 이걸 왜 다, 이걸 포함한 이건 다. 요건 실제치죠. 그죠? 경험을 통해서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들이 다 이런 것들 한 게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 사건이 이런 점들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 모든 이 다양한 뭐냐면 경우수로 발생하는 그 사안을 어때요? 딱 대표적으로 하나로 딱 확정지면 어때요? 요 기대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요걸 딱 발견하면은 이것과 관련된 사안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요거이면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뭐냐면 작성한 겁니다. 그죠? A라는 사안에 대해서 그죠?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작성했어. 그러면 요 기대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래에 있잖아요. 요 A라는 사안에 대해서 내일 이 A라는 사안이 어떤 형태로 발생하게 될까? 예측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 뭘로 예측할까? 이걸로 이렇게 될 걸 예측을 해요. 그죠? 근데 실제치는 어때요? 여기 어디서든 다 떨어질 수 있죠. 기대치를 가지고, 자, 미래를 예측한다. 예측하죠? 그럼 실제치가 나타나죠. 그럼 실제치와 기대치의 사이를 있잖아요. 여기 이격이 발생하겠죠. 차이가 발생하겠죠.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하면, 그죠? 근데 그 평균적인 정도, 그게 뭡니까? 그게 리스크의 정도라는 겁니다. 이걸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뭡니까? 기대치와 가능한 모든 실제치와의 뭐냐면은 평균적인 뭐냐면은 이격거리. 그죠? 그 차이가 뭔가. 그걸 계산하는 게 통계적으로 분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분산은 차이는 뭐냐면 선개념인데 이건 면적 개념이잖아요. 이걸 다시 선개념 환원시키는 게 표준 편차. 근데 이 두 놈의 맹점이 뭡니까? 똑같은 대상일자라도 단위가 틀려져 버리면 여기 바뀌어버리죠, 사이즈가. 그러잖아요. 그죠? 키를 뭐냐면 미터로 측정해서 요걸 구할 때 하고, 키를 센티미터 단위로 뭐냐면 환산해 전환을 시켜가지고 요 두 개를 계산할 때 하고, 센티미터로 뭐냐면 환산할 때 이게 더 커져버리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돼서, 그죠?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걸 뭐냐면은 상호 비교, 따라서 요 두 개를 가지고는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는 상호 비교가 어렵습니다. 상호 비교라고 해서는 표준화 시켜야지 돼.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게 분산계수입니다. 분산계수는 뭐냐?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누는 거죠. 자신의 표준 편차가 자신의 평균으로부터 몇 퍼센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죠? 요건 분산계수죠. 이 분산계수를 해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뭐요? 요 기대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즉 다른 말로 뭐요? 리스크 정도를 측정을 합니다. 열쯤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렸던 공부했던 통계학에 대한 뭐냐면은 안목이나 시각이 틀려지죠. 그죠?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그린 모든 그림은 다 뭡니까? 특정한 종류의 리스크의 상황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막 기대값 구하고 뭐 구하고 막 난리쳤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이 상황에서, 자,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예상이라고 이렇게 그려지는 이 상황에서 미래를 내가 예측하려면 무슨 값으로 예측할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걸 그려낸 겁니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표준 편차고 분산하고 난리쳤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환시키면은. 네 예측치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는 겁니다. 요게 크면 클수록 어때요? 요게 크면 클수록 빗나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빗나가도 많이 빗나가죠. 이게 되나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리스크의 정도와 관련된 거고, 리스크의 정도의 의미고, 리스크의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자, 이제는 리스크의 정도를 했죠. 그 다음에 리스크의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뒤에는 뭐냐면, 리스크와 대수의 법칙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객관적 리스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 리스크를 대상이. 괜찮죠, 지워도. 그죠? 자.
뭐냐면 노총과학 중에서 결혼 못하는 이유가 눈이 높아서 못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평균치 여성에 대한 그 편견이 있잖아요. 그 편견이 높은 겁니다. 네. 뭐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그러면 어때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은 생각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여자친구 소개시키면 뭘 기다려 평균을 뭘 연상하냐면은 누구 있으면 좋겠어?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수준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질문을 해 모르겠어? 대한민국 여성을 지칭하면은 뭐 얻어먹을 수 있으니 자밀라 모르나? 리스가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이 막 항상 막 기대가 된다. 이 사람은 여자에 대한 평균 개념이 그건 겁니다. 나가면 어때? 다 그 평균 미치잖아.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영화에 보면 선 100번 본 남자 여자 나오잖아. 대단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예. 상당히 이렇게 여성에 대한 평균치가 높은 얘구나. 평균이 높은 얘구나.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남자에 대한 평균에 브래드 피트가 딱 걸려있어. 모든 게 브래드 피트를 중심으로 위아래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야. 대칭적으로. 그럼 어때? 선 보거나 소개팅 나가면 다 거의 대부분 현실 세계는 브래드 피트보다 아래일 거 아니야. 다 리젝트야. 그러다 보면 한 살 먹고 두 살 먹고, 좀 지나면 이제 처음에는 아주 꽃 중에 꽃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골드 미스. 그지?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골드가 또 사라지잖아. 그냥 미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평균을 뭘 생각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균은. 그리고 하나 있습니다. 적합한 있잖아요. 합당한 사람의 인간 생활, 삶의 수준에 있어서 평균적인 수준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에 따라 여러분 목표가 또 틀려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대리사 공부를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의 우리가 대학 교육을 받았으면은 일생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삶의 수준이 있잖아요. 이 평균치가 일반보다 높을 겁니다. 그죠? 사람은 평균보다 미달되면 만족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하는 그 평균을 뭐냐면은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그 이상을 넘어가려면. 그래서 계리사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죠? 딱 보면 알아요. 사실을 준비한다. 회계사는 뭘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삶의 지향점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얘는 목표점이 뭐구나. 그럼 그 목표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자세도 틀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모르겠습니다.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보이스 비 앰비셔스가 나온 거예요. 여기는 거울스도 들어갑니다. 한 넘어가더라. 너의 평균치가, 네 평균이 높아지면은, 머릿속에서 기다리는 평균이 높아지면은, 네 현재 마음의 자세가 높아질 것이다. 그죠? 그러면은 네 성과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실제 결과도. 그겁니다. 사람은 평균에 집합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자, 이제는, 리스크 정도와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egree of Risk와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은 제가 영어로 Law of Large Numbers입니다. 요게 L에 대한 필기체입니다, 대문자. 이 뭔가 하면은, 그죠? 그래서 Law of Large Numbers, LLN으로 제가 항상 쓸 겁니다. 대수의 법칙 하면은. 설명할 때 대수의 법칙. 영어도 그대로면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Law of Large Numbers입니다. 대수의 법칙. 그래서 이 리스크의 정도와 뭐냐면은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크의 정도에 대해서는 알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리스크의 정도와 대수의 법칙의 관계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이 놈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 놈을 먼저 하겠습니다. 대수의 법칙이란 그럽니다. 뭐냐면은 관찰 대상자의 숫자. observation이죠.
관찰 대상자의 숫자나 그 다음에 실험의 횟수 또는 어떤 시행의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대치와 expected value죠. 그죠? 예, 실제치가 점점 근사해가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학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아주 희한하게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굉장히 유용한 툴이거든요, 이게. 알겠죠? 이걸 좀 더 다른 걸로 표현하면, 그죠? 관찰 대상자의 수 또는 실험의 수가, 시행의 수가 증가할수록 요 기대치와 실제치의 차이가 뭐로 수렴하냐면은 0에 수렴해가는 현상. 그죠? 이걸 가리켜서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입니다. 우리가 뭐냐면 선험적인 확률을 따라 계산하면 주사위는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편의상 주사위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숫자가 안 섞여 있지만 이게 구멍 뚫기는 그렇잖아. 그래서 1, 2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막 있어. 자, 주사위를 정육면체로 봐주세요. 아닐지라도. 이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곱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선험제기로 계산하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전체의 경우의 수는 1부터 6의 눈곱까지죠. 전체의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 주사위 면에서 1이 팍 박혀있는 면은 몇 개야? 즉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죠. 1. 6분의 1이죠. 그렇죠? 따라서 주사위를 던져보지 않고도 어때요? 자,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확률적으로 얼마냐? 6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죠? 여러분 실제 경험상 그러던가요? 저는 경험상 주사위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뱀꼬리 타고 뭐 올라가는 거. 그잖아요. 그거 이기고 치고 막 내기고 막 있고 그러잖아. 이걸 해봤는데 제 경험상 6분의 1 하는 저는 3분의 1도 넘었어. 던지면 1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엄청 막 스스로 붕괴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하늘고 땅도 원망하고 이런 적 있죠. 그쵸? 그래서 그 원망의 편, 에이, 재수없어. 이런 말 했잖아. 그죠? 왜 뭐냐면 수학자도 이게 6분의 1이 하는지 왜 내가 던지면 이렇게 안 되고 이게 왜 3분의 1이 나오냐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3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6이야. 던졌다면 1이 나보이게 진짜 재수없는, 그치? 있었잖아요. 이 둘이 괴리가 발생하죠. 같지가 않죠. 요게 뭐냐면 실제와 예측의 차이입니다. 그죠? 근데 요게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면 이게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이상적인 경우에는 요게 차이가 0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0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요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실질적으로? 계산에 의하면은 여기 6분의 1인데 왜 내가 던지면 3분의 1, 2분의 1이 나와? 내 손이 삐뚤어져서? 그러지 않죠. 왜 그랬습니까? 시행 횟수, 즉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횟수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실험 횟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거 한 번, 두 번 던지는 게 아니라 10번 던지고 100번 던지면은 이게 거의 5.5분의 1로 막 근사할 겁니다. 근데 이거 한 10,000번 던져버려. 그럼 어때요? 이게 5.98, 8, 9, 9, 우리 마음대로 써도 돼요? 1, 그죠? 이게 거의 6하고 차이가 0에 가깝죠. 그렇죠? 그죠? 이게 100만 번 던져버린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주사위 100만 번 던져버린다. 6은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거의 5.999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근사히 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시행의 수, 관찰 대상자의 숫자가 증가하면은 예측자 기대치가 거의 맞아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보험 관련해서. 20대 남자의 사망률이 아마 경험적인 확률에서 계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정확히 얼마인지를 몰라서 제가, 몇 퍼센트로 해야 될까? 1%로 한번 해봅시다. 이건 상당히 많이 죽이 있는 건데, 100명 한 명꼴로는 안 죽을 겁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 20대 사망률이 1%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망률을 여기 보고, 자, 이거에 근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명이 죽는지 제가 찍어봐라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를 보면은 이거 100명이 못 되거든. 100명이 돼야지만 한 명이 죽잖아.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 지금 25명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몇 명이 죽냐? 사람은 뭐냐면은 죽든지 안 죽든지잖아. 4분의 1만 죽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4분의 1 죽었단 말 무슨 말이에요? 살았단 말입니다. 안 죽었단 말. 그러잖아.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죽었다 그러면 어때요? 한 명이 죽을 것이다. 한 명도 안 죽을 것이다. 이거 예측을 해봅시다. 둘 중 하나를 찍어야 되니까. 예측은 1%로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했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25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몇 퍼센트? 실제 4% 사망률이 나오잖아요. 그죠? 안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야, 이거 사망률이? 0%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괴리가 발생하죠. 어떤 경우든 간에 어때요? 예측을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예측을 하게 되면은 그 예측의 실제처럼 무조건 빗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죠, 지금. 그죠? 이게 왜 그럴까요? 요게 잘못돼서, 우리나라에 뭐나 20대 사망률을 작성하는 통계청이 이게 직원이 뭐같이 통계를 작성해서? 그럴까? 그놈 때문에 역시 공무원은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냐면은 관찰 대상자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여름에 20대 숫자를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 대학생 전체 20대로 다, 서울 사는 20대로 다 확대를 시켜보세요. 예, 그러면 있잖아요. 실제로 그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예측 1%로 했죠? 그러죠? 실제 사망률을 보면은 0.98% 증간에 1.02% 요 정도 떨어집니다. 거의 유사해요. 뭐만 알겠죠? 관찰 대상자 숫자가 증가하면 예측적 시제치가 점점 어때요? 수렴해져 갑니다. 이게 뭐냐면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근데 뭐냐면 지금 보면은 상황적인 확률이든 경험적인 확률이든 예측적 실제 결과치는 관찰 대상자의 숫자 또는 실험의 횟수 또는 뭐냐면 시험 횟수가 증가하면 점점 줄어들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객관적인 리스크의 정도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보면 알겠죠? 줄일 수, 상당한 정도로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경우에 따른 완전히 제거해서 0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그겁니다. 이번 지금 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객관적인 리스크의 정도는, 여기서는 객관적인 것만 말합니다.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알겠죠? 선언적인 리스크, 경험적인 리스크, 이거 다 객관적인 리스크를 대상으로 하죠. 그죠? 객관적인 리스크는 어때요? 대수의 법칙을 통해서, 상당 정도 줄이거나, 또는 어때요? 이상적인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실은 리스크를 줄이거나 제거한다는 게 다른 뭐 어떤 말하고 동치라고요? 리스크 관리. 그죠? 제거하는 거. 그죠? 근데 보험은 어떻습니까? 보험은 객관적인 리스크 중에서 경험적인 리스크를 그 주 대상으로 한다 이랬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경험적인 리스크 역시 대수 부축돼서 관리, 즉 감소 또는 제거 가능한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어때요? 아까 이야기했죠.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에 인슈런스가 관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뭔지 모르면 여기 뭐냐면 뭐 전문적인 정보, 지식, 뭐 기술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거 내가 뭔지 모르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나 뭔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슈런스, 즉 보험의 리스크 상황이 개입하게 되면 어때요? 이 리스크가 큰 놈이 적게 된다 그랬잖아요. 리스크가 어때요? 완전히 제거돼버리든지 아니면 감소된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고 보니까 어때요? 이 보험이라는 제도 가지고 있는 이 정보, 지식, 기술이라는 게 실은 뭐예요?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 대수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보험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리스크에
한 7, 80%, 8, 90%를, 이게 상당히 야비하네. 7, 80%, 10%, 8, 90%는 20% 건너뛰어 버린 거죠. 예. 어쨌든 8, 90%를 합시다. 보험에 대상하는 그 리스크의 거의 대부분을 보험은 대수의 법칙이라는, 예, 요 지식, 수리적 지식, 정보, 테크니션을 이용해서 감소 또는 제거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어떤 리스크에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럼 보험이 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나 아주 어렵습니다. 관리하기가. 이게 자동적으로 뒤에 이 사성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 대상 리스크의 요건에 뭐가 있어요? 네, 동질의 다수의 리스크가 존재해야 된다. 다수가 여기 들어가죠. 그죠? 여기서 다수는 large numbers입니다. 네. 다수가 존재하지만 어때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리스크를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킬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길이 없는데 보험 무슨 농가를 통과라고 지을 수 있겠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리의 원칙이나 이것을 순서를 정확하게 뚫고 있지 않은 사람들, 학생들에게는 보험 이론의 실무 과목이 다 암기 과목이에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실은 뭡니까?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보험 이론이라는 기차를 타고 달리는 거리가 어때요? 100km든 1000km든 상관없이 한 트랙을 타고 쭉 나가는 겁니다. 갈래길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달리는 거리가 1000km에서 갈래길이 1000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차 레일이 특성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고 오세요. 그러면 이게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보험은 이해 과목이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숙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 수학 문제와 비슷합니다. 그런 이해나 원리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 원리를 이해를 하고 난 뒤에 그거에 근거해서 문제가 지금 그 문제를 분석해서 풀면 됩니다. 수학하고 똑같죠. 암기 과목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다 뭐냐면은 피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험 이실이 뭐냐면은 평균 점수가 20점이에요. 20점 초반. 20점 초반. 올해는 30점대입니다. 35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35점 정도. 서서히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뭘 해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잠시만.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보험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대수의 법칙. 보험에 적용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인간의 사망이나 자동차 사고 발생과 관련된 리스크는 확률 분포표를 그려보면 이항 분포를 따라요. 이항 분포는 관찰 대상자 수, 즉 n에 증가하면 정규 분포에 근사를 하게 돼요. 굉장히 재밌는 유용한 분포거든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봅시다. 보험회사가 보험회사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다고 봅시다. 이건 여러분한테 없을 겁니다. 책에. 그죠? 받아 적으세요, 예제를.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어요. 두 회사가 다 뭐냐면 자동차 보험회사라고 합시다. 그래서 두 회사가 다 자동차 보험을 판매해요. 근데 이미 보험수리 하신 분들은 이건 어느 정도 잘 아실 겁니다.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걸 이항 분포를 따른 자동차 사고 발생 확률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해봅시다. 그죠? 자동차 사고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죠? 이항 분포가 재밌는 게 이항 분포는요. 이게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알면은 표준 편차를 구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러잖아.
표준편차 시그마는 뭐예요? 루트 n 곱하기 p 곱하기 q입니다. p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죠? p는 사건 발생 확률, 사고 날 확률, 사고 확률. q는 뭐냐? q도 굉장히 쉽습니다. q는 1-p입니다. 자, 봅시다. 그런데 A나 B 회사 둘 다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러죠? A 회사는 50만 건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A 회사에 뭐냐면은 가입된 자동차 개수 수는 50만 대겠죠. B라는 회사는 100만 건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100만 대를 체결했겠죠. 자, 두 개를 뭐냐면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조건을 동등하게 줍시다. 둘 다 뭐냐면 사고 발생 확률은 5%로 둬봅시다. 그럼 사고 발생 확률은 0.05가 되겠죠. 5%. 그죠? 그러면 있잖아요. A라는 회사의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될까? 루트, 이건 A 걸로 합시다. 그죠? 시그마 A를 구해봅시다. 시그마 A는 N이 뭐야? 50만 되죠. 50만 곱하기 뭐야? 0.05 곱하기 반대, 그죠? 0.95가 되겠네요. 맞죠? 그죠? 시그마 B는 루트 뭐냐면 여기는 이거 50만 단위입니다. 그죠? 100만 글씨가 너무 지저분합니까? 100만 곱하기 똑같이 뒤에는 같죠? 그죠? 조건이었습니다. 0.05 곱하기 0.95. 예. 여기서 대수의 법칙을 뭐냐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때요? 다른 조건을 다 똑같이 주되 단 대수 법칙과 관련이 있는 뭡니까? 넘버에만 차이를 둔 거죠. 그죠? 50만 대는 넘버가 더 적고 그 다음에 100만은 넘버 수가 더 크죠? 따라서 어때요? 두 개 다 대수 법칙이 적용되겠지만 어떤 게 더 많이 적용이 되겠어요? 50만 대보다 100만 대가 대수 법칙이 더 많이 적용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 지금까지 했던 우리의 이론이 근거하면 어때요? 결과가. 요 놈의 뭐냐면은, 자, 리스크 정도를 측정하는 요 놈의 결과치가 요거보다 적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거 실제 그런지를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계산하는데, 예. 이건 154.11이 나옵니다. 대충. 밑에는 얼마나 나냐면은 217.94가 나와요. 217.94가 나옵니다.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실은 이건 뭡니까? 표준편차라는 것은. 그러면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평균을 갖추고, 자, 미래의 손실 발생 확률이 있잖아요. 기대치를 가지고 미래 자동차 사고 건수가 몇 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은 실제 사고 건수는 어때요? 평균적으로 A 회사는 그 예측치부터 요 정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쵸?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 평균으로부터 어때요? 일반적으로 플러스 0.11 아니면은 마이너스 154.1 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밑에 놈은 똑같죠? 평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플러스 217.94대 아니면은 마이너스 여기에서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217.94대 그죠? 편의상 이렇게 합시다. 그죠? 이건 이쪽으로 나오고. 그래서 요 사이에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실제치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요 놈이 표준편차 더 크네? 요 놈 좁고, 요 놈 평균으로부터 이 안에 떨어지고, 더 좁잖아요. 이건 더 멀리 떨어지네? 그래서 대수법칙이 지금까지 선생님한 거짓말이 구라 아닙니까? 선생님의 이름은 구라입니다. 성도 공교롭게도 김씨네요, 김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비교의 문제점이 뭡니까? 아까 방금 이야기했었죠. 표준편차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단위가 틀려지면은
바뀝니다. 그 개수예요.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A와 B의 사이에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비교하려면 표준화를 시켜야지 돼. 근데 그 표준화 시킨 게 뭐예요? 리스크의 정도를 측정하면서 표준화 시켜놓은 게 그게 바로 변동계수라 그랬죠. 그죠? 평균을 구해서 X바 A를 구해서 어때요? 여기 위에다 154.12를 놓고 그죠? 뭐가 나오겠죠? 요놈하고 X바 B를 구해서 217.94를 놓고 나온 요놈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X바 A는 얼마야? 확률이 이거니까. 그렇죠? 기대값이 평균이 되죠. 그렇죠? 웨이트를 주면은, 그럼 어때요? 예. 25,000이 되겠네. 그죠? 여기는 25,000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여기는 5만 대가 되겠죠. 밑에는, 그죠? X바 B는 5만이 되겠죠. 이게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예. 위의 것은 0.0061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B의 사는 어떠냐면 변동계수가 0.00436이 나옵니다. 이게 어때요? 표준화시킨 변동계수를 보니까 비교 목적의 변동계수 계산을 보니까 어때요? 다른 조건이 동일한데, 그죠? 부부한, 봄에 가입시킨 자동차 대수의 숫자가 더 많은 B회사의 변동계수가 50만 대, 즉 더 적은 A회사의 변동계수보다 더 적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따라서 어때요? 예. 대수의 법칙을 더 충분히 적용시키는 B회사의 경우가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가 더 적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줄어들었죠. 그죠? N만 증가하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100만에서 어때요? 여기 1000만으로 또 뭐냐면 증가해버린다. 1000만대로. 그럼 어때요? 이거 공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러겠죠? 알겠죠? 대수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보험 마케팅에 있어서, 보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많이 팔아야 됩니다. 먼저. 좋은 상품을 있잖아요. 좋은 상품을 만든 건 둘째 치고 이게 얼마나 팔릴 수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냐면 어때요? 일단 상품을 만들 출시를 하잖아요. 단기간에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판매 숫자 안으로까지 도달을 해야 됩니다. 도달해야 돼요. 네. 왜 그럴까요? 충분한 숫자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이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측치와 실제치의 괴리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보험회사에서 예측치는 실은 뭐냐면 손실입니다. 보험금입니다. 로스. L은 제가 L로 바꾸거든요. V를. 그럼 이게 로스 손실입니다. 보험금. 그죠? 예상하는 뭐냐면은 보험금, 즉 보험회사의 손실과 실제로 발생하는 뭐냐면은 보험금, 실제 발생 손실에 요놈의 뭐냐면은 차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요게 차이가 크게 나는데 만약에 있잖아요. 예상한 것보다도 실제 손실이 훨씬 커서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린다. 근데 이 정도가 굉장히 커버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험회사는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래 손실을 예측을 하잖아요. 이 보험회사에서 미래 손실이라는 건 한마디로 보험금입니다. 미래 보험금을, 올해 보험금을 얼마만큼 우리가 주게 될지 보험회사 이걸 예측하는 거예요. 그게 예측이 되잖아요. 미래 손실 예측이 되면 이게 그대로 뭐가 되냐면은 이게 뭐가 될까? 이게 뭐냐면은 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거둬들일 보험료. 그럼 뭐라 어때요?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하고 거둬들이게 되는 보험료는 똑같네, 금액이. 이걸 알 수 있죠? 맞습니다. 그게 보험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리 문제를 풀다 보면은 보험료를 산정하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보험료를 산정하시오 그러면 항상 뭘 합니까? 미래 기대 손실을 계산하죠. 그렇죠? 그 다음 미래 기대 손실이 딱 끝나면 어떻게 계산이 끝나면은 그게 거의 보험료가 딱 되죠.
미래 기대 손실 계산이 끝나면 보험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뭐냐면 미래 기대 손실이 계산이 됐는데 보험 가입자 수가 조건이 똑같은데 N명이다 그러면 어때요? 1인당 보험료를 하나 그러면 미래 기대 손실의 총합 나누기 N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미래 손실을 예측을 했으면 그게 그대로 보험료가 돼서 보험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때요?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면 이걸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보험의 메커니즘이에요. 보험은 항상 미래를 예측합니다. 내가 돈 얼마 줘야 될까? 그러잖아요. 그 예측금에서 보험료를 걷어들여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어때요? 실제로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 즉 보험금을 탈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걷어들인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예측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걷어들인 보험료 책정이 잘못되겠죠. 그죠? 보험료를 적게 걷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심각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상품을 판매하는데, 판매에 뭐냐면 개수가 적다. 계약 건수가 적다 그러면 어때요? 보험회사는 망할 가능성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부도 가능성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뭐냐면은 이건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굉장히 뭐냐면은 데인저러스한 상황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잽싸게 시장이 뭐냐면은 상품을 출시했으면 단기간 내에 있잖아요. 이걸 뭐냐면 판매 숫자를 확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때요? 예측치와 실제치가 거의 근사하고 설령 빗나간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래서 손실이 난다 할지라도 요게 이 마이너스, 이게 큰 마이너스가 아니라 어때요? 조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죠? 코 피르면 살잖아요. 목이 잘라져서 피나는 것과 코 피나서 피나는 것 똑같이 피지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잖아요. 그죠? 예측치와 실제치가 빗나가서 피가 요 정도 손실이 요 정도 나게 되면 보험회사 삽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면 그대로 한 방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보험은 데이스의 법칙을 사용해서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제거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데이스의 법칙이 보험에 있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근간이다. 핵심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뭐냐? 보험회사의 사업 리스크에 굉장히 중요한 뭐냐면 영향을 미칩니다. 데이스 법칙을 잘 적용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어때요? 보험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잖아요.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을 해서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이건 뭡니까? 이건 사업 리스크입니다. 보험회사에. 그래서 보험회사의 사업 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 데이스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실은 여러분이 하는 일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보험 수리의 다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기 분포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수 분포를 그릴 수도 있고, 그죠? 왼꼬리 오른꼬리 다 그릴 수 있잖아요. 그 전제가 그겁니다. 그 확률 분포표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확률 분포표의 정확도는 실은 그겁니다. 뭐요? 충분히 많은 숫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팩트 때는 분포해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만이 그 해당 분포에서 상응하는 공식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측치와 실제치 차이가 선음적 계산이 되잖아요. 그게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수고들 하셨고, 저녁 식사하신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